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1000장을 뚫고 있는데 정부는 방역을 더 풀 기세입니다. 하루 확진자 약 22만 명, 역대 최다인데요. 정부는 증가 추세가 지난주에 비해 둔화됐다며 거리 두기를 푸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6인까지 모임과 밤 10시까지 영업으로 되어 있는 거리 두기 지침은 대선 이후인 오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 앞당겨 이르면 내일 현행 거리 두기 방침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역 패스 폐지에 이어 성급한 방역 완화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선 민심을 고려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온 어제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신학기 개학 날이었습니다. 개학은 했지만 학교는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등교 첫날부터 전교생의 10%인 100여 명이 코로나로 등교하지 못했고 교사도 5명이 확진이 돼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확진도 이어져서 급식 차질도 빚어졌는데 특히나 마스크를 벗는 급식 시간이 걱정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고 백신을 맞지 않은 5살에서 11살 어린이는 감염에 더 취약한데요. 학업권 보장이냐 건강이 우선이냐를 놓고 교육당국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째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중 병원 공격은 금지돼 있지만 수도 키이우의 산부인과 병원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한밤중 날아든 폭격을 간신히 피한 갓난아기와 산모들은 차가운 바닥에 쪼그린 채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인근 지역의 다른 산부인과 병원 역시 폭격을 맞아 파편들이 즐비합니다. 산부인과까지 맹폭한 푸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에서는 21세기 히틀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만 9,241명으로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49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86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37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15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대기질이 좀 아쉽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 선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3월 3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 첫 번째 주제는 가격 폭등한 암호화폐 왜입니다. 예, 돈이 보이는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리고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암호화폐 가격 폭등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도 좀 확인해보면 최근에 굉장히 폭등했더라고요. 네네. 어제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죠. 비암호화폐가 24시간 전 대비 거의 3% 가까이 상승한 5,376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자, 같은 시각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요, 2.8% 이상 상승한 5,380만 원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가격도 단계를 높이면서 거래되고 있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시세 사이트에서는요, 44,327달러로 24시간 전보다 2.6%가량 상승하는 등 최근 사흘간 가격이
18%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이건 정말 네.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어떤 그래요. 때는 훅 내려가 있다가 어떤 때는 또 확 올라가 오르고, 있다가 네. 이러는데 사실 암호화폐가 얼마 전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추세적으로는 꺾인 네. 게 맞습니다. 네. 지금 한 일주일간의 상황만 놓고 보면 급등을 했지만 최근 한 3개월 정도로 보면 암호화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대명사 이 메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 말에 한때 거의 6만 9천 달러, 7만 달러까지도 네. 치솟으면서 네.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나 했는데요. 이후 네. 거의 폭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3만 2천 달러, 거의 3만 달러까지 위협한 한 마이너스 40% 이상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몸을 추스리고 있는 건데 그럼 그동안 왜 떨어졌나?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동안에 물가가 오르면은 코인도 오를 거야라고 했는데 네.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가 상승 앞에는 맥을 못 줬고요. 두 번째는 또 역설적으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코인을 더 찾는 게 아니라 빨리 코인 찾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사는 네. 이런 모습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쭉 떨어질 줄 알았는데 최근에 또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이유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위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다시 전쟁 때문에 코인이 살아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러시아 소식 들어보시면은요. 러시아의 루브라 네네. 통화죠. 가치가 네.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통화도 망가지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네. 또 코인 시장에는 달러랑 1대1로 교환하는 그런 코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브라 대신에 빨리빨리 코인 달러로 바꾸려고 네네. 그래서 코인이 다시 상승했던 이유가 있고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또 코인을 찾아서 그렇죠. 가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요가 몰려들면서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보면 코인이 정말 많이 또 올랐는데 맞아. 그러나 아직까지 코인의 추세가 낮다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또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코인에 몰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서방 세계에서 코인으로 피해? 그러면 코인에 대한 제재가 나올 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있죠. 투자에 대한 위험,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쟁통에 자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코인이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게 금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코인이 금의 그런 가치를 대신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물음표라는 표현이 맞아요.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면 러시아 수요 때문에 코인이 마치 안전자산처럼 보이기는 했으나 이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고요. 최근 한 석 달간의 흐름을 보면 전통의 강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달러, 금, 은, 미국 국채 이런 쪽이 코인보다도 훨씬 더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디지털 금이다, 차세대 화폐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검증해야 될 점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 10일 중 4일 입원, 2억 보험금 타간 60대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정말 있네요. 불필요한 입원으로 네. 2억 원 넘게 보험금을 타는 60대 이야기인데 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제 듣자마자 이건 영화나 뭐 네. 드라마에서 보던 일인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열흘 중에 무려 나흘이나 됩니다. 자, 60대 A씨가요, 8년 넘는 3,050일 동안 56회에 걸쳐서 1,195일간 입원해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자,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불필요하게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서 A씨가 7개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이 무려 2억 3,600만 원! 엄청나죠? 네. 아니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꼬리를 밟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역시 서류입니다. 보험회사가 일일이 네. 다 이렇게 가입자들을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입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를 다 첨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게 됐는데 이 A씨가 꼬리를 잡히게 된 이유 역시 또 서류였습니다. 너무 많이 타가니까 이제 보험회사도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어떤 서류가 발각이 됐는가? 1일 3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기록을 봤더니
새끼를 다 안 먹은 것들. 그것도 서류에서 나오게 됐고 오. 또 하나 2018년 이렇게 입원 중이었는데 이 A씨가 교통 딱지라고 하죠. 범칙급 딱지를 떼요. 신호 위반. 네, 앞으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하게 아. 됩니다. 예, 게다가 또 입원 기간 동안에 당구장에 갔던 어허. 출입 기록, CCTV 뭐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서 결국은 서류로 꾸며서 들어갔지만 서류로 발각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후 A씨는 재판부에 넘겨졌는데요. 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됐어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셉니다. 네, 결과적으로 해서 1년 6개월의 실형, 상당히 강한 그런 네. 형을 받았었는데 계속해서 이 A씨는 아픈 건 맞다. 아팠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쪽으로 변호를 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거액의 보험금을 탄 점은 이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서류였었잖아요. 뭐 당구장에 방문했던 기록 등을 또 위조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다만 더 센 형은 재판부가 내리지 않은 것은 아픈 것은 맞다. 그래, 아팠던 적은 있다. 정상 참작은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소위 8년 동안이나 나이롱 환자. 그렇죠. 네? 8년을. 아, 이게 가능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10년 동안 전신 마비인 척해서 보험금을 타낸 모녀가 있다고 해서 대단하죠. 아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척할 수 있어요? 1년도 이거? 아니고 무려 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허위로 보험금 2억 원 정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가 얼마 전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인 A씨가 전신마비 때 이 역할극이 있어요. 전신마비 환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어머니 B씨가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서 딸 A씨가 2007년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뒤에 2011년에 약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면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요, 교통사고 이후에 비슷한 증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가벼운 수준이어서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10년 동안이나 전신마비 환자를 연기한 거잖아요. 연기력이 대단해요. 와, 네.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한데요? 그렇습니다. 한계가 오죠. 10년간의 아니, 연기는 그럼요. 힘들고요. 네. 연기가 지속되는 어느 날 걸립니다. 이 딸이 사지마비니까 혼자 목욕을 못 하는데 이제 홀로 혼자 씻고 목욕을 있어요. 하는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발각이 되게 되는 진짜,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 둘씩 꼬리를 잘 밟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재판부에 가서 이 모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10년간 진짜 사지마비였는데 걸렸을 그때 깨어났다. 그때 회복이 됐다라고 기적이 이제 나타났다. 강력하게 변호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리 그때 바로 깨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멀쩡하게 될 수는 없다. 없다. 네. 사지마비라는 게 길다. 회복되는 데까지. 맞습니다. 이런 점을 들여서 역시 소위 말하는 이제 벌칙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네. 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걸린 다음에 오히려 홀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보험 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액수가 점점 커지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때요? 자,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요. 실손보험 사기로 2018년부터 2020년간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람이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 실손보험 사기액이 약 1,640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2020년엔 13,8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고요. 사기액이 537억 원으로 전년보다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사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실손보험 자체는 굉장히 좋은 보험이고요. 유사시에 큰 도움이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벌써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입자가. 그러니까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실손보험 중에서도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1, 2세대는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비급여들 다 커버가 돼? 이러면서 하나, 둘씩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도수치료였다가 이번엔 백내장, 비타민, 영양제, 또 비급여들의 항목들이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가진 사람 중에 일부가 또 이렇게 과잉 진료 쪽으로 가면서 이제 판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커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손 의료보험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만 약 3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어요. 자, 이 같은 추세라면 10년 뒤인 2031년에는 누적 적자가 112억
8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112조. 나왔습니다. 아니, 네. 112조 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더 큰 문제가요. 이 보험사의 적자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겁니다. 소수의 어떤 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데요. 과잉 진료를 하면 보험사들의 보험금이 많이 나가겠죠. 네. 많이 나가면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겠죠. 손해율이 커지면 이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보험료를 올리면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평균에 한 5%, 8% 정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손해율이 커지니까 10%, 12%, 15% 이제 뚝뚝뚝 이 보험료들이 급증하고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저도 병원 사실 1년에 몇 번 안 네. 가거든요. 병원 안 가시는 선량한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이분들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은 누군지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손 보험에서 다 되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저는. 먼저 실손보험을 남용하는 일부 가입자들입니다. 난 이렇게까지 실손보험 활용해 봤다. 자, 인터넷에 올라온 사례들인데요. 중학생 A군의 사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수치료를 122번 했습니다. 근데 진료비가 무려 2,800만 원 나왔어요. 이야. A군이 실제 쓴 돈은 하나도 없어. 없어. 아유. 실손보험 덕분에.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손보험 있어도요. 사실 이 정도까지 남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통계를 좀 내봤더니요.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전체 가입자의 10%가 거의 대부분의 보험금을 타갔다 이렇게 볼 수가 10%. 있고요. 2018년 기준입니다. 가입자 중에서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를 받았는데 그 상위 10% 중에서도 한 3%가 또 다 가져갑니다. 네, 이런 구조고요. 그래요. 반면에 하위 10%는 네. 17,000원 정도를 받아갔다. 거의 병원도 안 가요. 이분들은 바빠가지고. 그쵸. 안 이건 아픈 거. 극과 극이. 안 아프다기보다는 네. 그냥 안 가요. 가니까. 안 가니까. 아니 그리고 네. 병원에 갔었어도 네. 그게 이제 얼마 안 된다고 네. 맞아, 맞아요. 맞아. 그걸 청구를 안 해요. 하게, 그쵸, 네. 귀찮다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안 하는데 이걸 꼬박꼬박 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자, 주범 찾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적자의 주범입니다. 환자분, 실손보험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병원이 이렇게 맞아요. 네. 모든 병원은 일단 아니고요. 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비급여들을 많이 할수록 또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이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비급여 쪽을 더 많이 늘려서 치료를 하고 그 환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내는 이제 이런 악순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통의 강호가 도수치료이기는 한데 최근 2년간을 보면 백내장 수술이 네. 또 하나의 이제 일종의 비급여들, 네. 모럴 해저드의 탈출구가 된 겁니다. 네. 요즘은 뭐 어르신들이 특히 약간 눈이 침침해서 가면 무조건 백내장 수술을 이제 권한다 할 정도의 네. 말이 나오는데요. 2020년 백내장 수술 건수가 70만 건이 넘어요. 엄청나네요. 와, 이게 보험금으로 한 1조 1,000억 이상이 예. 백내장으로 나가버리게 된 겁니다. 하고 이제 수술용으로는 두 번째는 역시 제가 전통의 강호다로 얘기했는데 도수치료. 도수치료. 예, 네.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검증할 길이 네. 없습니다. 맞아요. 아프다고 하면은 아픈 그럼요, 거니까 내가- 환자가. 예, 그래서 요즘에는 도수치료가 정형외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은 피부과라든가 그렇더라고요. 소아과라든가 예, 예. 산부인과도 또 임산부들이 있어요. 결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도수치료들 이런 센터들이 다 같이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뤘습니다. 예. 모든 병원이나 모든 선생님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정말 일부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게요. 세 번째. 내가 아는 의원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볼래? 뭐 이런 자, 이거.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 마지막은 브로커입니다. 실손보험 사기 행위 30% 이상이 병원과 브로커의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허위로 진단서를 처방받아서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으로 브로커와 병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가 일단은 환자를 끌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단계 방식으로 병원과 합의를 한 다음에 보험금을 타내고 그중에 일부를 커미션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한 브로커, A 브로커입니다. 모 한의원을 이제 가게 돼가지고 모 한의원에 가서 환자를 몰고 가죠. 고가의 보약,
보신제를 다 받아내게 되는데 그때 그 보약이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 대상을 왕창 받아내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부를 병원에서 되돌려 받는 것이고 또 하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그 환자들 자기가 데리고 간 환자들이 병원 치료를 이제 안 받은 거예요. 보약만 처방받고. 네. 그런데도 3회 이상 또 다닌 것처럼 허위 진료까지 꾸미는 또 이런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 아까 말한 한의원에서 받아냈던 실손 보험금이 15억 9천만 원. 그러니까 뭐 다 뽑아간 거죠, 그 브로커가. 이런 사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무슨 백내장 수술 이런 것도 브로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에 현혹됐다가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꾼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 유혹에 현혹돼서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에는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자,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의심 사례를 알게 될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물론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네. 저는 이렇다 할 정확한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감원은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선의 피해자가 생기죠. 왜냐하면 네. 계속 보험료가 오르니까. 그래서 백내장,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실손보험료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 뭐 도수치료는 횟수를 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았을 당시에 정관에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런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멋대로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방법은 이 비급여 항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그래서 실제 환자가 어떻게 아플 때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뭐 우리 스스로 또 병원 스스로 노력을 하는 수 외에는 뭐 딱히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도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실손의료보험 관련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세 번째 주제는 할메니어를 아시나요? 입니다. 예,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할메니얼 열풍이 불고 있다. 네네. 할메니얼이에요. 아 근데 먼저 할메니얼이 뭔지부터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할매요. 할매요. 자, 할머니 사투리가 할매잖아요. 거기에다가 2018년에서 2020년 초반에 태어난 그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할메니얼이 되는데 젊은 세대에 스며든 그 옛날 감성이나 상품 트렌드를 말합니다. 수년째 불어오는 복고 열풍이긴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히 MZ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할메니얼. 네.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할메니얼. 이제 할메니얼 열풍이 근데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다양하게 나타난다면서요? 네, 그래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역시 먹거리입니다. 할매 맞아요. 입맛, 할매 취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먹거리 상품들을 좀 보면은 흑임자, 인절미, 맞아요. 녹차맛 이런 것들이 큰 인기를 이제 끌고 있고 그 주 소비층이 맛있어. MZ 세대들입니다. 네. MZ 세대들 그동안에 보면은 극한의 입맛을 달렸거든요. 아주 달던가, 마라맛처럼 아주 맵던가. 그런데 이 젊은 맞아요. 친구들도 이 할매 입맛을 만나게 되면서 아, 이게 건강한 맛이구나. 눈을 뜨고 네. 이쪽에 오히려 젊은 층의 취향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보면 저는 예전에 이제 할머니 댁 놀러 갈 때 사갔던 간식들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안 먹어 이러다 먹으면 묘하게 맛있어, 중독되는 땡겨. 중독돼요. 예, 그런 네네.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뭐 할메니얼이나 할베니얼의 연령은 아닙니다만. 네. 아니죠. 좋아하시죠? 아니, 그래도 옛날에 네. 즐겨 먹었던 건데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 쉽게 그걸 구매할 수 있어서 네. 아주 잘 먹고는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그 아이스크림인데 비빙가 업체 그 비땡땡 그렇죠? 또 인절미 맛, 네. 팥맛이었잖아요. 네. 근데 인절미 맛, 흑임자 맛, 또 단호박 맛을 차례로 출시했습니다. 특히 인절미 맛이요. 특별한 마케팅 활동 없었는데도
출시 1년간 250만 개 이상 팔리면서 오. 할매 맛 열풍을 보여줬습니다. 맛있어. 네, 또 제가 업체 초코 과자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할매 입맛을 접목한 인절미 맛과 흑임자 맛을 출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인절미 맛, 흑임자 맛 이런 게 이제 중장년층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네. 촌스러운 거 아니야 뭐 이런데 MZ 세대들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신기하다. 새로운 맛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유통업계, 식품업계들도 저 흑임자 맛 저런 거를 출시하는 이유가 중장년층이 아니라 네. 젊은 층을 겨냥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게 새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할메니얼 열풍이 패션업계에서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할미룩, 그래니룩이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를 뜻하는 네. 그래니 있잖아요. 그리고 패션 스타일을 뜻하는 룩이 합성어입니다. 그래니룩. 이건요, 화려한 꽃무늬 가디건. 제가 오늘 꽃무늬 또 브라우스 입고 왔는데, 이런 네. 꽃무늬, 니트 조끼, 마치 할머니 옷장에서 마치 그냥 갓 꺼내온 옷들 있잖아요. 그걸 트렌디하게 재탄생시키는 패션이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촌스러워 보이는데. 어머니 세대 옷이에요, 저게. 우리 할머니 옷이었어, 저게. 그렇죠. 예. 은근히 요즘 인기예요. 근데 저걸 네. 또 젊은 친구들이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잘 어울려요. 귀엽죠. 네.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젊은 층대로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핵심이 뭐냐? 촌스러울수록 더 극한의 촌스러움으로 갈수록 그레니 룩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젊은 층에게는 B급 감성 이렇게도 받아들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레니 룩의 대표가 저 가디건들인데 그렇죠. 강렬한 원색이어야 되고요. 패턴이 있어야 되고 쫀쫀하게 짜야 되는 자수 이런 게 들어갈수록 제대로 된 그레니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저 복고풍. 긴 스커트들도 주름치마. 추억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꽃무늬가 요즘에 다시 대세인데 저렇게 길되 꽃무늬까지 요거 이제 완성됐다. 이뻐.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하면서 느꼈는데 저도 얼마 전에 하나 샀거든요. 그래. 니트를 MZ 대고 세대라서. 꽃무늬 자수가 막 있는 그 니트를 샀는데 거기다 이제 약간 펌퍼짐한 치마 입으면 되게 러블리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옷들이 이렇게 따뜻함, 포근함 뭐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것, 또 걸치는 거 이렇게 봤는데 그 외에도 또 있다면서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아날로그 감성을 담은 대표적인 제품이 그거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 필름 카메라는 몇 년째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대학생 A씨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그중 잘 나온 사진으로 활용하는데 자, 필름 카메라는 다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그 순간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서 인쇄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 또한 설렘이 존재하기에 매력을 느꼈다 이러면서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그 필름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아, 그럼. 네. 여행 쪽에서도 이 할매 취향, 할매 열풍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농캉스, 촌캉스 이제 이런 것들이 인기입니다. 이제 캉스. 보시면은 MZ세대들 SNS에 네. 그렇게 이제 할머니 댁이라든가 시골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맞아요. 복장도 바꿔야 돼요. 그렇게 고무줄 바지 같은 것들이 있고 네. 아궁이에 불 때는 저런 집들 아직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데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 인기라고 하는데 참. 아마도 코로나19 동안에 거의 3년 가까이 못 나갔잖아요. 그렇죠. 자연과 접촉하지도 못했었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풀리면서 저런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 지나간 다음에 여행들 많이 갈 때 농촌의 농캉스 정말 뜨거운 인기로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할메니얼 보신 것처럼 뭐 음식이나 패션, 여행뿐만 아니라요. 최근에는 전자기기, 액세서리들 네. 이 분야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을 이룰 것 같아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즐기는 그런 음식과 패션 취향을 선호하는 할메니얼 트렌드가 MZ세대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건강한 곡물 제품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곡물 제품을 예로 설명드리면 실제로 한 대형마트가 발표한 2021년 매출을 살펴보면요. 흑임자가 들어간 식품이 38.5%, 귀리는 42.4%, 병아리 콩이 함유된 식품이 91.4%로 신장했습니다. 아니, 건강 생각하는 이런 거는 좋네. 좋아요. 그게 입맛에 맞대니까 참 좋은데 이렇게 MZ세대가 할메니얼에 푹 빠진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유통업계에서는 복고 열풍, 복고 마케팅. 이제 레트로. 복고라는 거는 실은 어느 세대나 존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범주는 바로 이 복고 열풍, 복고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다른 점은 우리 MZ세대들이 뭐 디지털만 좋아할 것 같고
언택트 맨날 문자, SNS만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코로나19 2년, 3년간에 너무 사람들을 못 만나면서 이제 열풍이 또 생긴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도. 그리고 요즘엔 이제 온라인상 같은 데 보면 과거 자료들도 많이 MZ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지 이런 호기심까지 겹치게 되면서 최근에 다시 이런 할메니얼들 복고가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뭐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고요. 네.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옛 추억을 그 향수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메니얼 열풍의 주역으로 꼽히는 분이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70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윤여정 씨가 이 할메니얼 열풍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자, 윤여정 씨가 이례적으로 20대 여성들이 즐겨 찾는 쇼핑몰에 모델로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거머쥔 대배우지만 권위적이지 않은 윤여정의 평소 방송 태도가 도리어 젊은 층에게 호감을 샀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윤여정 씨는 뭐 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우리의 선배님들, 특히 윤여정 씨를 말하는 저 세대들의 당당함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빛을 멋지죠? 발했었는데 네. 브래드 피트와 그때 아카데미상을 이렇게 만났을 때도 네. 너 어디 있었느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압도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멋있어요. 네. 영국에 브래드 피트? 가서는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고상한 척의 대명사인 영국인들이 주는 상이라서 더 감회가 깊다. 뭐 이런 것들 또 막 협찬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250벌 이상. 근데 다 나다하고 내 옷 입겠다. 내 항공 점퍼 입겠다. 또 멋있어. 이런 어떤 저력과 내공이 있죠. 네. 이런 점들이 강하게 또 어필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윤여정 씨뿐만 아니라 또 식품업계에서 할메니얼을 이끌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자, 원조 힙합 할미네무로 알려진 분이죠. 배우 김용옥 씨가 최근 그 한 시리얼 제조 전문 업체에 신제품 모델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로 어린이나 MZ세대를 핵심 소비자로 소통하는 국내 시리얼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시니어 모델 선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C식품 업체에서는 즉석밥 광고 모델로 배우 남훈희 씨를 섭외해서 재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또 T 맥주 회사에서는요. 지난해 광고 모델로 배우 김갑수 씨를 발탁했습니다. 해당 맥주 회사가 자, 광고 모델을 바꾼 건 7년 만이라고 해요. 배우 김갑수 씨가 중후한 멋과 친근함으로 중장년층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트렌드의 아이콘으로 어필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델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게 해당 맥주 회사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식음료 업계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왜일까요? 우리 MZ세대들이 현재 소비의 주역인데 네. MZ세대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시니어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죠. 느낀다. 네. 예. 그 몇몇 사례들이 있는데 김웅수 씨, 묵고 더블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CF 찍잖아요. 네. 그다음 또 인기 있는 요즘에 뭐 야인 시대 이런 것도 인기라고 하는데 김영철 씨 있지 않습니까? 네. 4달러! 네, 4달러.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중년 배우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여기에 이제 그 뜨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맥주 광고라든가 시리얼 광고. 특히 맥주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면 네. 젊은 친구들이 마시는 맥주의 그런 모습보다 네. 이 시니어들이 예. 마시는 맥주의 모습이 훨씬 더 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시니어 광고 모델들의 열풍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할머니를 딱 떠올려보면 네. 항상 제 말씀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언제나 네가 가장 예쁘다 최고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아마 그게 지금 그 젊은 세대들에게 네. 뭔가 호감이고 그 따뜻함, 맞아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할메니얼의 이런 열풍이 우리 왜 세대 간의 갈등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요. 다시 미궁에 빠진 제주 이 변호사 살인 사건입니다. 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22년 만에 그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제주 이 변호사
살인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변호사가 관련된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장기미세 사건이었는데요. 지난해 저희도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일어난 게 9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제주도라는 곳을 저도 이제 조금 아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계속 자주 다녔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다 아는 그런 어떤 마을이었어요. 99년 11월 5일 오전 6시 50분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검사 출신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관이면 제주도 안에서 뭐 누구나 다 아는 분이셨는데 아침에 6시 50분에 자동차 안에서 딱 발견됐는데 고개가 이렇게 딱 숙여진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는 거예요. 그래가 뭐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 들여다보니까 왼쪽 소매가 피에 흔히 젖을 정도의 어떤 상황으로 사망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제주도는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왼쪽 소매가 다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렸다. 흉기에 의해서 살인이 이루어졌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변호사님을 좀 부검을 해보니까 흉기에 찔린 흔적이 다수 발견이 됐는데요. 그 흔적 중에서 아마도 심장을 가격했던 그 부분이 치명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게 그 공격을 했을 때 그 당시의 힘도 굉장히 강한 힘으로 확인이 돼서 아마도 이 가해자, 그러니까 범인은 흉기 사용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일각에서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숨진 이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법고시 24회가 붙었으니까 뭐 사실 사법 뭐 그 당시 300명 정도 뽑을 때에 이제 붙으신 분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성적으로 다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검사를 하셨는데 성적 순으로 탁탁탁탁 가요. 그런데 서울지검에서 이제 그 검사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성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지금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내려왔는 게 92년에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서 한 7년 정도 변호사 활동을 하셨으니까 사실 제주도 안에서는 이 변호사라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변호사. 이제 7년 만에 일어났던 참혹한 살인 사건의 살인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죠. 네. 당시에 목격자라든지 사건 현장의 단서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니까 범행 현장의 어떤 범행 도구, 뭐 족적, 이 범인이 확실히 흉기 사용의 경험이 많은 부분이라 그런지. 자, 여기 잠깐만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를 했는데 지금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말씀하시죠. 계속 할까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은 오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 교체,
즉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이 정권 교체의 민의에 부응해서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정부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 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는 선진화의 기틀을 제대로 닦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쉬는 정의로운 사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여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통해 지난 4년 반 동안 내로남불, 거짓과 위선, 불공정 등으로 비정상으로 점철된 모든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정부는 미래정부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겠습니다. 적폐청산 등 퇴행적 국정 운영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념 과잉과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특정 집단에 경도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실용 정책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통합정부는 개혁정부입니다. 정권이 필요한 개혁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정권의 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외면하거나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비겁한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정부는 실용정부입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부가 되어 이념과 진영이 아닌 과학과 실용의 정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이 이념의 포로가 되고 정치가 진영의 인질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국민통합정부는 방역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19 위기와 잘못된 방역정책과 함께 침체된 내수 경기의 진작을 통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우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으로 팬데믹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정부는 통합정부입니다. 국민통합 없이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분열과 과거가 아닌 통합과 미래를 지향하고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잡아 대한민국을 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는 사라질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입니다. 협치와 협업의 원칙 하에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 파트너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공동정부 구성회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인사는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등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 선정과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해 두 사람은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약속합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과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달려온 안철수가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힘을 합친 것입니다.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단일화인 것입니다. 이제 통합과 미래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앞만 보고 함께 뛰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민들이 원했던 공정과 상식, 과학기술 중심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이후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가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꾸고자 정권 교체에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대의에 따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그 대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분 계신가요? 죄송한데 좀 가까이 쓰셔야. 그래요? 예. 윤석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일 이후에 개인적으로 어떤 더 노력을 안철수 후보님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 또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좀 안 후보님을 그 전부터 좀 뵙고 또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고 했으면은 서로가 훨씬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신뢰하고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TV 토론을 마치고 아주 늦은 시간에 만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조건이랄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공동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의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안 후보님과 여러분 앞에 국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분도 계실까요? 네, 안철수 후보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내일을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며칠 전까지는 여론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여론조사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미 여론조사가 가능한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일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제 결심에 따라서 실망한 분들도 저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3당으로서 계속 존속하면서 열심히 투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실망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그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 계시죠? 가운데. 학당을 뻔뻔히 이후에 누가 하겠다가 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제가 어느 분한테 뭐 여쭤보시는 거죠? 어느 분한테 두 분 중에? 네. 저희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한테도 우선 하고 그 다음 하죠. 헷갈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좀 한번 새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제가 우리 안 후보님과 국민의당 관계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지대의 원칙과 소신도 중요하고 정치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계에 투신해서 닦은 그 경륜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또 저와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의 철학과 가치의 폭을 좀 넓혀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새로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좀 노력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동안 해오셨던 어떤 정치 활동과 본인의 철학이 금방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난 27일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했던 이런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안 후보님께서 그동안 제3지대에서의 소신 있는 정치 활동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의 어떤 헌신과 감사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이 크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안 후보님과 또 우리 양당이 서로 합당을 함으로써 저희 국민의 힘이 국민들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가치와 철학이 더 확장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안 후보님 혹시 사퇴는 언제 하시는지랑 또 인쇄 같이 나가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정해지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우빈 기자. 네, 문화일보 이루민입니다. 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후보님께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조금 모욕적이랄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표현들도 들으셨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앙금은 지금 남아있지 않으신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안 후보님께서 오늘 선언을 주로 읽으셨는데 이 선언문은 누가 주로 작성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선언문은 이제 초안이 있습니다. 그 초안을 또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 다듬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윤석열 후보께서 고칠 부분이 없다. 그대로 하자고 또 흔쾌하게 동의를 해주셔서 그 선언문을 읽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하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안 후보님 행정적 업무 하셨는데요. 혹시 입각을 고려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께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가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고. 지금 이렇게 단일화를 한 게 선거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겸허하게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국민께 다가가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지 저희들이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 승리를 하고 나면 제가 어떤 일로 국민들께 보답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은 저는 그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지만이 더 많은 지지층들을 확보하는 대중정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작은 기득권 세력들만 보호하는 그런 옛날의 그런 모습의 정당으로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다시 실패를 할 수 있고 또 다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국민의 힘을 보다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을 만드는 일에 공헌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도 있으십니까? 네. TV조선 이채입니다. 일단 유효분님께는요, 국민의당에서 그동안에 이제 야권에서 돌았던 아누버니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아누분님께는 6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바로 합당에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글쎄, 우리 TV조선 기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좀 정확하게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안철수와 윤석열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하나가 됐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누가 누구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이제 미래로 가는 그 생각만 머리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이 아까 합당에 대한 지방선거. 예. 네, 그건 뭐 저희가 하여튼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 문제보다도 대선 직후에 대선에 저희가 국민 승리에 우리 대선을 좀 이끌어내고 그리고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어제 새벽에 만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 만남은 누가 제안하셨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그게 토론 전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토론 후에 이루어진 건지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네. 뭐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 안 의원님이나 저나 서로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는 TV 토론 끝나자마자 바로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저도 어제 TV 토론 끝나고 뭐 하나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우리 안 후보님께서 조금 기다려 주셨고 제 일정 끝날 때까지 좀 늦은 시간에 어제 만나서 저희가 뭐 좀 하여튼 한 새벽 한 2시 넘도록 이렇게 대화를 좀 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아침에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 중인 정치개혁 입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입장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토론회에서도 밝혔듯이 안 후보님께서 다당제가 소신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게 선거 직후에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게 되면 그 소신에 후보님 투표에 좀 바닥이 되시는 게 아닌지 거대 양당에 속하게 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는 다당제가 제 소신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로 양당제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도 하고 또 추진력도 가질 수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양당끼리 서로 극한 대립으로 서로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들이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는 일을 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입니다. 지금의 이런 소선거구제로는 거대 양당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아니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대통령 투표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부터 저는 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그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서 다음 대선부터는 지금까지처럼 이런 후보 단일화가 필요 없는 그런 정말 더 바람직한 대통령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서 사실 저는 민주당도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러한 그 다당제 기반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제에 대한 부분들,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 함께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방금 전 거를 윤 후보도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정치 개혁을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질문 하나만 더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만. 예, 공약적인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지지라고 하시면은 공약에도 지지를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님 비실용적인 공약들이라고 제일 많이 비판했던 게 윤 후보님의 병사벌금 200만 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전격 단일화 합의 기자회견 현장 다녀왔습니다. 생방송으로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시각이 8시 37분 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복한 아침에서 사건 사고 24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22년 만에 용의자가 잡힌 사건이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또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게 생방송인 관계로 네. 저희도 끝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네. 1심 판결 내용만 잠깐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 방송에 제보했던 네. 김 씨란 인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김 씨란 인물에 대해서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결론적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비하인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22년간 미제 사건이었다가 용의자가 어떻게 잡히게 된 건지 네.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있을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